흐르는 강물처럼 15장. 농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세스도 어거든 이모부도 아빠도 트라우트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닭과 돼지들마저 보이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래된 신문, 얼룩진 커피잔, 진액이 잔뜩 묻은 부츠 발자국, 더러워진 옷과 목장갑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집안은 아빠의 흔적으로 어수선했지만 이모부 방과 세스 방은 텅 빈 상태로 먼지 쌓인 빈 침대와 서랍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조리대와 싱크대에는 좋게 며칠은 묵은 듯 보이는 더러운 접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부엌 텃밭은 아무것도 심긴 것 없이 바싹 메말라 있었다. 이상해 보이지 않는 공간은 내 방뿐이었다. 내 방만큼은 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듯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빠에게 써두었던 쪽지가 펼쳐진 상태로 아직까지 침대에 놓여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내가 쓴 글씨를 다시 읽어보았다. 사랑해요. 죄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보니 너무나도 비겁하고 유치했다.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놓고서 방을 나섰다. 나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수반하는 두려움과 복종을 떨쳐낸 지는 오래였다. 이제 아버지가 내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나도 알지 못했다. 내가 꼭 사과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아벨이었다. 헛간에 가보니 아벨이 있었다. 아주 말끔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나를 본 아벨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인사를 건넸다. 나를 알아보고 안심이라도 한 것처럼 아벨의 부드러운 초콜릿색 눈동자가 반짝였다. 젓갈색 털이 매끈한 아벨의 목덜미를 천천히 길게 쓰다듬자 아벨이 긴 주둥이를 내 어깨에 갖다 댔다. 너도 나도 우리 다 괜찮아. 집으로 돌아와서 기뻐. 그렇게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사실 아벨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귀리가 든 양동이를 아벨 앞에 들어 올렸고 아벨은 귀리를 먹었다. 아벨의 넓고 평평한 미간에 나있는 흰 별 모양의 입을 맞추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아벨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용서를 구해야 했다. 윌슨 문과 사랑에 빠진 것은 내 평생 가장 진실된 행동이었다. 그런 선택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진실성이 흐려지는 건 아니다. 그럴 땐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여파를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 끔찍하든 아름답든 절망적이든 어떤 결과가 닥치든 간에 그저 최선을 다해 마주하면 된다고 미리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일주일이 지난 우리 아기, 이제는 잘 먹어서 장밋빛 젖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베이비 블루의 모습을 생각했다. 심장이 아렸다. 골수에 끈적한 타르가 맺힌 것처럼 슬픔이 몰려들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기를 그곳에 눕혀놓고 온 그때의 내 결정도 진실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덜커덕덜컥 멀리서 아빠의 트럭이 기다란 진입로를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용기 내어 헛간 밖으로 나갔다. 트럭 쪽으로 걸어갔지만 아빠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느라 날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대신 뒤미쳐 내린 트라우트가 꼬리를 흔들며 잽싸게 달려왔다. 나는 늙은 개를 쓰다듬으려고 쪼그려 앉으면서 고개를 들어 아빠의 파리한 회색 눈을 올려다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얼간이를 보듯 아니 어쩌면 처음 보는 얼간이를 보듯 나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은 강물에 박힌 돌멩이만큼이나 멍했다. 아빠, 용기 내어 아빠를 불렀지만 아빠는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은 사람처럼 나를 지나쳐 부엌문으로 걸어갔다. 마르고 구부정한 아빠는 더러워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모자는 어디에 두고 왔는지 벗겨진 머리가 그대로 햇볕에 걸러 분홍빛으로 익어 있었다. 아빠는 3번의 젖은 기침 소리를 남기고서 문간 너머로 사라져 들어갔다. 아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트라우트는 재회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통을 이리저리 비틀며 낑낑거렸다. 나는 트라우트의 주둥이에 한참 얼굴을 비비고 일어난 뒤에야 아빠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5달 동안 아빠는 매일 이렇게 저녁을 차렸을 터였다. 카레며 주걱, 프라이팬 같은 부엌 살림을 유연하게 다루는 아빠의 모습에 깜짝 놀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내가 문간에 서 있는 걸 모를 리 없는데도
아빠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을 모락모락 볶으며 익어가는 소고기와 양파를 휘적거릴 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내 밥까지 차려주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접시와 물컵을 2개씩 챙겨 식탁에 가지런히 올리고 냉장고에서 달콤한 홍차를 꺼내 컵에 따랐다. 그러고는 가만히 식탁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렸다. 마침내 오른쪽 어깨 옆으로 다가오는 프라이팬이 보이더니 내 접시 위로 음식이 수북하게 쌓였다. 아빠는 내게 들어선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음식을 자기 접시에 담았고 빈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뒤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대화를 강요할 생각이 없었다. 굳이 수다나 설명이나 질문들을 동원해가며 정적을 채워야 할 것 같지도 않았다. 저녁을 먹는 내내 아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빠에게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연거푸 굴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식사를 마칠 무렵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무뚝뚝한 목소리가 전부였다. 아빠의 침묵이 분노에 차서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내가 왜 떠났고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 고요함이 전혀 싫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뿜어내는 연분홍색 노을빛을 한껏 받으며 향긋한 과일이 가득한 과수원을 걸었다. 줄지어선 나무들 끄트머리마다 복숭아가 가득 담긴 부실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노점으로 보내질 것들이었다. 낡은 트럭에 아빠 옆자리에 앉아 노점 가판으로 가는 길, 반겨주는 코라 언니의 2팔에 안긴 채 주고받는 안부인사. 복숭아 바구니를 차에서 내려 가지런히 진열하는 과정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올려 보았다. 나뭇가지에서 완벽하게 익은 복숭아 하나를 비틀어 따 이자국이 크게 나도록 깨물었다. 틀림없는 우리 복숭아의 맛이었다. 그러고는 널찍한 그루터기에 앉아 고요한 저물녘의 공기 속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숨죽여 울었다. 내가 돕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 식사도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아빠가 도맡아 했다. 우리 둘은 아침을 먹으며 서너 마디를 주고받았고 차를 몰고 노점으로 가는 길에도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점심 먹을 때 몇 마디, 저녁 먹을 때 또 몇 마디. 아빠가 서서히 녹는 고드름이라면 나는 참을성 있는 개울이었다. 일주일이 채 안 되었을 때 아빠와 나는 나란히 부엌 일을 하며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그 사이 아빠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최후의 화해 선물로 복숭아 라즈베리 파이를 구워서 식탁에 올렸다. 그날 나는 아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전놈과의 문제로 라일 보안관이 세스를 신문했고 라일 아저씨의 요구로 세스가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이를 담은 접시를 옆으로 밀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아빠. 긴 침묵 끝에 아빠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말이었다. 그 말을 뱉고 가슴이 뒤틀리듯 아팠다. 가만히 있어도 그놈의 딴 아빠의 얼굴이 지옥, 실망, 슬픔이 뒤섞여 침울해진 표정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아빠는 멍한 눈으로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바라보면서 마치 뭔가 단단히 붙잡을 것이 필요하다는 듯 거친 2손으로 머그잔을 감쌌다. 역시 그랬구나. 이게 다였다. 윌스문의 죽음을 두고 아빠가 한 말이라고는 이게 다였다. 윌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까지도 아빠가 알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빠에게 손자가 있다고, 너무도 완벽한 손자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거든 이모부는요? 그 대신 이모부의 소식을 물었다. 아빠는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말도 말라는 듯 얼굴 앞에서 포크를 흔들 뿐이었다. 아빠의 성격을 충분히 잘 아는 나는 2번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아빠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나란히 저녁 설거지를 하는 내내 기침 소리와 쌕쌕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다. 아빠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는 것처럼 기침이 쏟아질 때마다 황급히 몸을 돌렸다가 잠잠해지면 싱크대 앞에 다시 나타났다. 저녁 일거리를 마치고 집 안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보니 숨 돌릴 틈도 없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나는 버넵 선생님을 모셔오겠다고 했지만 아빠는 그럴 필요 없다며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밤새 아빠의 기침 소리가 우리 침실 사이에 내려앉은 시커먼 침묵을 깨뜨렸다. 기침 소리가 너무 격렬하게 끊임없이 이어져서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아빠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아빠는 침대 옆 어슴푸레한 빛의 웅덩이 속에 앉아서 끈적한 핏덩어리를 그릇에 뱉고 있었다. 아빠, 나는 충격과 연민을 감추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다. 아빠가 고개를 위로 들고 나를 찾아보았다.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음을 아는 동물의 표정이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슬픈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금세 또다시 올라오는 피가래를 뱉을 준비를 하며 다시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긴 소매 잠옷 차림의 아빠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어른 옷을 입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니 아빠는 한쪽 손을 들어 그만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아빠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빠가 쉰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서 돌아가 자렴. 그날 긴 밤 내내 아빠의 앓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다. 아들이 내 곁에서 사라진 지금 아빠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내 피부치였다. 연이은 기침 소리는 내 마지막 남은 가족의 실오라기가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빅블루 야생지의 은신처에 머물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 농장을 상상했을 때 나는 이곳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을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건 크나큰 오해였다. 다시 돌아온 이곳에 쇠퇴하지 않은 건 복숭아뿐이었고 예전 모습보다도 훨씬 더 남루한 흔적들만 남아있었다. 나는 우리 집을 돌아가게 하고 유지하는 건 집안의 남자들인 줄로 알았다. 늘 그렇게 믿어왔다. 내가 가정부 혹은 일꾼 이상의 존재가 되리라고는, 우리 가족의 중심, 이 집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아빠마저 쇠약해진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건 과수원과 나뿐이었다. 몇 주 후 아빠는 폐기능 부종과 고열에 시달려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그때 아빠는 내가 긴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먹고 있으니 어머니를 꼭 닮았다고 얘기했다.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다. 너희 엄마도 참 아름다웠는데. 아빠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상하며 애석하고도 달콤한 목소리로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나도 아름답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다 깨다 하는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얽히는 느낌을 소중히 여기며 아빠의 손등에 난 검버섯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 울퉁불퉁한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뇌리에 깊이 새겼다. 16장 1949년에서 1954년. 아빠는 이런 끝물 복숭아인 만생종까지 수확하고 배달을 마친 다음 토요일에 돌아가셨다. 마치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한 것처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첫날 아침, 일손들은 마지막 복숭아를 땄고 아빠는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난 아빠 침대 옆에 앉아서 슬픈 눈으로 아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트라우트도 침울한 표정으로 내 발치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을 때 사람 손이 그토록 차가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늘이 새파랗고 높은 가을날 치른 아빠의 장례식에는 아이올라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참석했다. 장지에서 내려온 마을 사람들은 우리 농장 뒷마당에 다시 모여 조의를 표하며 음식을 나누었다. 거기서 라일 아저씨가 내게 세스를 고발한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확증이 없어 체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라일 아저씨는 세스와 포레스트 데이비스에게 마을에 남아있다가는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닦아세웠고 두 사람은 그 길로 로더스트에 몸을 싣고 캘리포니아로 떠났다고 했다. 여기서 저지른 못된 짓거리까지 들고 간 게지. 못된 짓이라고 하기엔 지옥처럼 끔찍한 일이었죠. 나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다.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라일 아저씨의 눈은 뭔가를 탐색하는 것 같기도 했고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지만 때가야 때이니만큼 나정으로 미루려는 눈치였다. 그 뒤로 내 아버지가 매일같이 널 찾아다니셨어. 거니슨으로, 사피네로로, 세볼라로 차를 끌고 또 아베를 타고 산으로 말이지. 아저씨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이리저리 뒤적거리기만 할 뿐 입으로 가져가진 않았다. 세스가 없다는 걸 알면 네가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야. 나한테도 세스가 내게 얼씬하지 못하게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셨단다.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니 아빠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나를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닌 탓에 폐병을 얻은 건 아닌지, 그래서 그토록 기침을 했던 건지, 윌의 죽음처럼 아빠의 죽음도 내 탓이었던 건지 알고 싶었다. 그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아기를 아주 달갑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대답이었다. 나는 말벌을 삼켰다가 목구멍에 벌침을 쏘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동안 의심했다는 게 너무 죄송했다. 그러나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손자를 집으로 데려오기에는 더더욱 늦은 뒤였다. 내 이모부까지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어. 라일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보내달라고요? 아빠에게 이모부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도대체 보내라는 말이 어디서 왜 나오는 건지 퍼뜩 이해되지 않았다. 마침내 이모부 소식을 전해졌을 때 아빠는 오그 이모부를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했다. 뻔히 자기 핏줄이 있었는데도 우리 집에 얹혀 살다가 집안에 자기 뒤치다거리를 해줄 여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 가족에게 연락해서 떠났다고 했다. 알고 보니 오그든에게 어머니가 있었더구나. 라일 아저씨가 설명을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있죠. 나는 그날 일과에 지친 나머지 무례하게 대꾸하고 말았다. 버릇없는 자식을 8년씩이나 찾아다닌 어머니를 둔 사람은 많지 않을걸. 라일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면서 연락을 하셨어. 나한테 오그를 데리고 살리다 역으로 가서 덴버행 첫 기차에 태워주고 오라더구나. 역으로 가는 길 내내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나에게 어찌나 욕을 해대던지.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전쟁 난 첫 달에 두 아들이 다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자식을 둔 어머니에게 신이 그럴 리가 없다나. 신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신은 그렇게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은 결국 그러지 않으셨지. 라일 아저씨가 대꾸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그 노파가 사정을 정확히 알았던 거야. 무슨 수를 썼는지 결국은 아들이 사는 데를 찾아냈고 그 뒤로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정했다는구나. 어머니의 직감이네요. 그 노파가 부러웠다. 신이 내 아들에게 어떤 운명을 주었는지 나는 아는 게 없었으니까. 어딜 가야 내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 죽은 남자의 내 가족을 찾겠다고 서에서도 수소문을 해봤는데 말이야. 라일 아저씨는 내가 뭐라도 아는 게 있는지 내가 듣기 힘들어하진 않는지 가늠하려고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덧붙였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겠죠. 심장이 가라앉았다. 그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라일 아저씨. 내가 말했다. 그렇지. 그 문 친구. 불황자들 가족 찾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서 말이다. 우리가 찾은 가장 최근 기록은 그가 엘버커키 지역에 있는 인디언 학교에 다녔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어느 보호구역 출신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 학교에서도 수년 전에 도망쳤다고 하고 그게 우리가 알아낸 전부야. 아는 게 아니라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있기 힘들었다. 나는 라일 보안관과 검은 옷을 입은 문상객들, 곳곳에 놓인 캐서를 맞잡은 손과 조이로 붐비는 현장을 떠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내 것이 된 과수원에서 떨어지는 누런 잎들 사이에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매달려 썩어가는 열매 몇 알 사이에서 나는 혼자 걷고 있었다. 윌에게도 끝내 돌아가지 못한 집이 있었다. 땅이 윌이 땅을 아는 고향집. 그곳에서 어쩌면 여전히 윌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지도 모른다. 인디언 아이들을 보호구역에서 쫓아내고 특수학교로 보낸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사람의 출신과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배우며 자랐지만 그런 아이들이 무엇을 뒤로하고 쫓겨났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윌은 내게 과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어쩌면 너무 그리워서였을 수도, 어쩌면 더는 중요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이것저것 물어본 적은 없지만 윌은 마치 모든 곳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같았다. 고향에서 타고났을 윌의 사랑스러움은 그곳을 떠나면서 무르익었을 것이고 그 매력을 잃지 않은 건 강한 회복력 덕분이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아들도 윌처럼 강연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뱉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지막 열차가 아이올라를 통과했고 기관사는 평소보다 더 큰
크고 길게 경적을 울렸다. 덴버 앤드 리오 그란데 웨스턴 레일로드는 이미 10년 전 여객열차를 없앴고 1949년 가을에는 웨스턴 클로프 노선을 모두 폐쇄하기 위해 70년 동안 지속했던 가축 운반차와 석탄 운반차 운영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애초에 그 노선을 깔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블랙 캐니언을 지나 시모론까지 이어지는 철로 건설은 당국이 감히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과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 기차의 경적 소리가 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위를 만나게 해준 것도 경적 소리였다. 그 경적 소리가 사라진 첫날 아이올라에는 어쩐지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치 죽음이 깔린 것 같다며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계속 밤이 이어지는 것만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게 침묵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언젠가 아이올라가 통째로 집어삼켜져 모든 소리와 모든 건물이 물에 잠겨 사라지리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년간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농장을 운영했다. 미첼 가족이 한동안 큰 도움을 주었고 필요할 때면 일꾼을 쓰기도 했다. 부엌 텃밭을 다시 가꾸었고 부서진 울타리도 손봤다. 보토랑의 항시에 물이 흐르도록 관리했고 나방의 유충이나 너구리가 나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쫓았다. 가지치기를 하고 비료를 주고 뿌리 덮개를 덮고 물을 주고 꽃을 솎아내고 열매를 수확했다. 어느 구역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늙으면 사람을 고용해 나무를 뽑았고 아빠가 가르쳐 주었던 그대로 정성을 다해 접붙이기를 하고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해왔던 것처럼 휴지기의 땅에 새로운 나무를 심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질서정연해 보였겠지만 나는 매일 아침 심장을 후벼 파는 진실과 함께 눈을 떴다. 이곳을 향한 내 사랑도 우리 가족이라는 끝장난 나무에 간당간당 매달린 시든 잎사귀 하나에 불과하다는 속삭임이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알람이었다. 아빠의 유품을 담은 마지막 상자를 운반하던 바로 그날 우리 가족의 늙은 충견 트라우트가 아빠의 침대 한가운데서 죽었다. 나는 연못가의 깊은 구덩이를 판 뒤 우아하게 텁수룩한 늙은 개의 가슴팍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 축 늘어진 트라우트의 몸을 담요로 감싸 땅속에 묻었다. 이듬해 겨울 어느 날에는 아벨이 헛감박 빙판을 옆으로 누운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벨의 사랑스러운 젓갈색 가죽을 뚫고 정강이 뼈가 튀어나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마치 내 손으로 아벨에게 종을 겨눌 수는 없었다. 참아. 카운티 수의사가 아벨에게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주사를 놓는 동안 나는 태어날 때처럼 완벽한 아벨의 목덜미를 끌어안고서 쓰다듬어 주었다. 수의사와 조수들이 죽은 아벨을 싣고 나갈 때 나는 헛간에 들어가 눈물을 훔쳤다. 이제 내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사나운 닭 몇 마리가 전부였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했어도 농장을 돌보며 살아가는 일상은 나날이 공허해졌다. 집에 있기 싫은 마음에 무시로 루비 앨리슨의 집을 찾아갔다. 윌이 한때 머물렀던 그곳에서 기묘하고 조용한 노파와 웅크리고 잠자는 소형견들을 곁에 두고 텃밭이나 닭장이나 부엌에서 일을 거들고 있으면 왠지 위안이 되었다. 집에 있으면 옛 기억이 떠올라 괴로웠다. 베개나 쌀봉지를 들고 있다가 문득 베이비블루를 안고 있는 느낌이 되살아나면 뻔히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그걸 품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한밤중 저 멀리 산막에서 나는 나를 찾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자답게 부랴부랴 계단을 내려가 신발을 집어든 뒤에야 정신을 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기다란 식탁에 홀로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창밖을 지나가는 세스의 로더스트가 내 밥그릇만큼이나 뚜렷하게 보이거나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긴 진입로를 집어삼킬 듯이 크게 울리곤 했다. 하얀 달빛이 먼 산을 뒤덮은 어느 봄날 밤 현관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세스였다. 세스가 응접실 창문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말하기 창피하지만 벌떡 일어나 재빨리 몸을 숨겼다. 청소 도구를 넣어두고는 창고가 구세주라도 되는 양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애처로운 토끼처럼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낮에 이불 빨래를 하고서 진흙탕이 된 뒷마당 빨랫줄 대신 포치 난간에 누비불을 널어두었던 게 떠올랐다.
네모난 조각불을 동생의 사악한 얼굴로 착각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이불을 획 잡아당겨 걷어버렸다. 어떤 장면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꾸준히 눈에 아른거렸다. 과수 모퉁이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손을 내미는 윌, 텁수룩한 나무들 사이에 서서 능숙하게 복숭아를 비틀었다는 아빠, 부엌 텃밭을 가꾸며 저녁에 먹을 푸릇한 푸성비를 따는 어머니, 오래전 무너졌지만 지금도 있을 것만 같은 나무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켈 오빠, 그 옛날 쌩쌩한 모습 그대로 포치에 서서 남몰래 키스를 나누는 비부 이모와 오거든 이모부. 우리 집에도 한때는 약속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희망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내게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 아들이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냈을 텐데, 부엌 바닥을 아장아장 걸으며 내게 엄마라고 부르는 아들의 모습을, 시간이 흘러 말쑥하게 자란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 우아한 걸음으로 과수원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나는 희망의 불씨가 모든 걸 불태워 없애버릴 때까지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렸다. 그러나 우리 집에 남아있는 좋은 거라고는 딱 하나, 복숭아밖에 없었다. 1954년 무더운 7월 어느 날이었다. 정부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잠시 할 얘기가 있다며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나는 큰 잔 2개의 냉차를 따라 포치로 가져가서 공무원이 하는 말을 들었다. 강하류의 댐 건설이 추진될 것이며 곧 골짜기 주변 땅을 매수할 거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아이올라 주민들은 새로운 저수지 하나 때문에 삶의 터전을 몽땅 일어서야 되겠냐며 경로했다. 댐이 들어서면 마을이 수몰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거니슨 강을 비롯한 야생이 사라질 테니 그런 반응은 당연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이건 분별 없는 계획이었다. 진보라는 이름을 내건 서부의 수많은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비극을 불러올 게 분명했다. 진행되면 안 될 일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포치에 앉아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있던 나는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내심 그 제안이 반가웠다. 모든 게 지워지길 바랐던 때였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남자를 돌려보냈다. 나는 아이올라에서 제일 먼저 땅을 판 사람이 되었다. 그해 9월 정부에서 값을 후하게 쳐주고 우리 땅을 사갔다. 내가 아이올라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뒤에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보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증오에 가까운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이웃들조차 더 이상 우리 집 복숭아를 사지 않았고 어쩌다 메인스트리트에서 나를 마주쳐도 못 본 채 지나갔다. 심지어 미첼라스 시내도 정말로 화가 나서 그랬는지, 자기네 식구들까지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 집의 발길을 끊었다. 코라 언니는 미첼 아저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복숭아철이 끝날 때까지 우리 노점을 봐주었다. 물론 언니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었다. 한때는 언제나 유쾌하고 따뜻했던 언니의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점에 외지인이 들러도 무뚝뚝하게 예의를 차리는 게 다였고 내게는 특히 더 차가웠다. 마지막 복숭아 한 상자를 한 봉지를 팔고 난 뒤 코라 언니는 트럭에 몸을 실었고 나는 이제 2번 다시 열일 없는 노점의 판자를 치기 시작했다. 언니는 열린 차창 밖으로 내가 몰라보게 변했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너희 아버지가 지하에서 펄쩍 뛰실 거야, 토리. 정부에서 받은 돈을 한 푼 한 푼 쓸 때마다 대노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라고. 나는 언니에게 오랫동안 노점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더는 토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일러주었다. 타이어가 일으킨 흙먼지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스며들면서 트럭이 멀어질수록 하잘것없는 도로는 묘하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었다. 나는 아이올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코라 언니를 사랑했다. 그러나 비극과 슬픔은 아이올라에 대한 내 모든 믿음을 좀먹었다. 텅 빈 노점의 마지막 판자를 못 박으면서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굳이 사과하지 않았다. 코라 언니의 생각과는 달리 난 아빠가 무덤 속에서 차분하고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코라 언니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빠라면 내가 모든 기억을 지우고 동네를 떠나 도망칠 기회를 틀림없이 지지해줬을 것이다. 네가 과수원만 제대로 건사한다면 그거면 될 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
홀리스 헬리넷이라는 이름을 썼던 할아버지는 지대가 높고 건조한 서부 지역의 조지아 복숭아를 적응시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악조건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콜로라도 아이올라는 기온이 낮고 공기가 희박해 안 될 거라고 하나같이 비관했지만 할아버지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해내고 말았다.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줄곧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랬다. 어릴 적에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완벽하게 익은 우리 복숭아를 쥐어주는 아빠를 본 적도 많았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탐스러운 우리 복숭아를 손에 들고도 그 존재를 부정하는 이도 있었다. 과수원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복숭아의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건 애초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우리 넷이 복숭아가 유명한 것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우리에게 교만은 죄악이며 우리 농장은 남에게 자랑거리로 내세운 곳이 아니라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조만간 나는 무엇을 물에 잠기도록 내버려 둘지 무엇을 구할지 결정해야 했다. 내 손으로 구할 수 없었던 수많은 존재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나는 홀리스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과수원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과수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게다가 온 동네가 내게 등을 돌렸으니 나는 그야말로 외톨이였다. 내 고민을 말없이 들어주는 것 외에 루비 앨리스가 도움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과수원을 구할 방법을 찾아낸 건 루비 앨리스 덕분이었다. 나와 친구가 된 이후로, 아니 엄밀히 말해 내게 곁을 내준 이후로 루비 앨리스는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옛날 루비 앨리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모습이었다. 늘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이미 마당 한편에 버려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암탉과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횃대로 쓰이고 있었다. 제품원스 슈퍼마켓에서 식료품과 사료를 배달시킬 때를 제외하면 루비 앨리스가 교류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한때 윌과 나의 약속 장소였던 늙은 미루나무만큼이나 척추가 굽은 탓에 얼음처럼 파란 눈동자가 이제는 거의 땅바닥을 향해 있었다. 한쪽 눈은 여전히 거칠고 매서웠으며 다른 한쪽 눈은 점점 더 푹 꺼져서 곧 눈꺼풀과 눈밑이 붙을 것만 같았다. 가느다란 팔다리는 늘 오들오들 떨렸다. 표현이라고 할 만한 건 이따금 내 손등을 쓰다듬는 손길과 정성껏 준비해주는 2인분의 식사가 다였지만 루비 앨리스는 내가 한 번씩 집에 들르는 걸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복숭아 노점을 닫고 몇 주 지나서 루비 앨리스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녹슨 바퀴처럼 새된 비명을 지르며 접시에 얼굴을 푹 박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베개처럼 가볍게 축 늘어진 그녀를 소파로 옮겼다. 서둘러 전화기를 찾았지만 그 집에 전화기가 있을 리 없었다. 도움을 청하려면 한시 바삐 우리 집으로 달려가야 했으나 주름진 얼굴에 잔뜩 묻은 음식을 보니 도무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내가 나간 사이에 마지막 숨을 넘길지도 모르는데 더러워진 얼굴로 눈을 감게 할 순 없었다. 나는 행주를 적셔와 얇은 피부를 살살 닦았다. 옛날에 그 노파가 내게 해주었던 것처럼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어린 시절 주문처럼 외웠던 주님 루비 앨리스의 커스를 도와주세요. 아멘. 늘 쉴 틈 없이 엎조리며 집으로 달렸다. 10분 만에 집에 도착해 버넷 선생님께 전화를 건 뒤 아빠의 트럭을 몰고 다시 노파의 집으로 돌아갔다. 루비 앨리스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있었다. 맥박이 있나 보려고 얇은 손목을 꼭 쥐어보니 하늘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한 빗방울처럼 가녀리고 불안한 맥이 뛰고 있었다. 앙상한 가슴팍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버넷 선생님을 기다리던 시간, 앰뷸런스, 날카롭게 번쩍이는 빨간 불빛, 뛰어들어오는 사람들, 겁먹고 깽깽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암탉과 강아지들, 말없이 이어지는 긴 시간이 영혼의 거품 속에 쌓여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경험했던 다른 죽음들과는 달리 루비 앨리스의 죽음은 만물이 장생을 마치고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순리를 담고 있었다.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그렇게 죽음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나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개날펴고 부드러운 루비 앨리스의 손을 붙잡고 작별을 구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영화 속 반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루비 앨리스는 죽지 않았다. 그녀가 앰뷸런스에 실려간 뒤에도
나는 놀란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돌보느라 밤새 그 집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파에 누워 분홍색 누비 이불로 몸을 둘둘 감싸고 노파의 기이한 삶을 돌아보며 감상에 젖어 밤을 보냈다.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버넷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몇 시간 내내 우리 집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고 했다. 루비 앨리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 뒤로 눕지를 않는다고 했다. 기둥처럼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버넷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 루비 앨리스에게 친척이 있는지 묻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곧장 아빠의 트럭을 몰고 거니슨으로 갔고 병원 직원에게 내가 루비 앨리스의 손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서류를 작성했다. 루비 앨리스의 머리카락을 빗겨주었다. 초록색 젤로를 숟가락으로 떠서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에 넣어주었다. 나는 병실 침대 옆 딱딱한 의자에서 쪽잠을 잤다. 간호사가 주사를 들고 다가갈 때면 루비 앨리스는 내 쪽으로 몸을 살짝 틀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거친 한쪽 눈에는 일종의 묵종이, 가늘게 뜬 다른 눈에는 고마움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내게는 그거면 충분했다. 루비 앨리스가 잠들고 나면 무색 무균의 병원에서 탈출해 거니슨의 널찍한 거리를 거닐었다. 카페, 술집, 형형색색의 자동차를 구경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처음엔 활기차고 재미있었지만 얼마 안 가 도시에 혼자 밤에 진이 빠졌다. 둘째 날에는 시내를 피해 대학 캠퍼스를 산책했다. 10월에도 푸릇할 정도로 말끔하게 정돈된 잔디밭은 처음이었다. 청소부들은 미루나무에서 누런 이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낙엽을 쓸어 모았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높은 빌딩들을 연결하는 굴곡진 콘크리트 길에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깨끗하게 면도한 남학생들은 말쑥한 스웨트에 벨트 달린 바지를 입고 있었고 여자들은 달라붙는 모집 치마에 빳빳하게 다림질한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여자들이 대학교에 간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올라에서는 거니슨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자들도 드물었고 그래서인지 당연히 나도 그래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여학생들이 내게는 동물은 우리 속 동물만큼이나 신기했다. 하이힐이나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새들 슈즈를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삼삼오오 캠퍼스를 걷는 여자들. 거니슨은 집에서 50km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생경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부의 땅 매입이 마무리되어 아이올라를 떠나야 할 때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거니슨으로 올 일은 없을 것 같았다. 흰 벽돌을 바른 건물 앞 정원이 내 눈길을 끌었다. 수십 개의 특이한 식물로 정교하게 꾸며진 정원이었다. 나는 정원을 가로지르며 신기하게 생긴 나무들을 구경하고 연신 감탄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인쇄된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 카드들이 나무 앞에 꽂혀져 있었다. 정원을 따라 쭉 걷다 보니 유리로 된 현관문이 나왔다. 과학관 입구였다. 유리문 너머로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기다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번호표를 붙인 문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는데 사무실이라는 문패가 달린 문 하나만 열려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너머에 금발의 여자가 한 손에 커피잔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빼곡히 채워진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 여자가 호기심 많은 고상한 눈을 들고 나를 쳐다보기도 전이었는데 왠지 비부 이모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중년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한 사람 같은 분위기였다. 은색 테두리가 그려진 흑백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루이즈 랜던 교직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서두르는 동시에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저는 빅토리아 넷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손을 뻗자 그녀는 쥐고 있던 펜을 놓고 내 손을 맞잡았다. 제가 이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닌데 조언이 필요해서요. 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인 복숭아 농장과 아이올라를 수몰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다. 여자는 둘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얘기라며 차게 식어가는 커피를 내버려두고 미간을 찌푸려가며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내 고민을 다 듣고 나서 검은색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는 재빠르게 다이얼을 돌리면서 눈으로는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영락 없는 괴짜 식물학자이긴 한데 내시 씨에게 딱 필요한 분이 있어요. 랜든 씨는 수화기에 대고 내게 들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전화를 끊은 뒤 나를 데리고 시모어 그릴리 박사의 사무실이 있다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가는 길에 복도에 난 창사이로 그릴리 박사의 연구실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화분, 튜브, 양동이, 수족관에 안에 부리와 덩굴, 이파리가 정글같이 무성했다. 랜든 씨는 깔깔 웃으며 걱정할 것 없다고 날 안심시켰다. 내 말을 믿어도 좋아요. 박사님은 틀림없이 내시 씨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시모 그릴리 박사는 벌써 사무실 문 앞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살면서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둥글고 검은 안경과 큼직한 트위드 재킷 아래 늘씬한 체격이 왠지 교수라는 직업과 잘 어울렸다. 그릴리 박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 보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나를 대했다. 불그스름한 머리칼은 너무 많이 가지고 논 것처럼 아무렇게나 뭉클어져 있었다. 웃는 표정은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첫인상부터 그가 마음에 들었다. 내시 복숭아. 그가 힘차게 손을 뻗었다. 빅토리아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그는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내 손을 꼭 쥐고서 열정적으로 흔들었다. 시모어 그릴리입니다. 학생들은 저를 그린이라고 불러요. 보시다시피 제가 식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는 내 등에 살짝 손을 얹고 안으로 안내했다. 랜든 씨는 만족스러운 듯 싱긋 웃고서 자리를 떠났다. 그의 사무실은 책과 종이와 식물들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책상 뒤로 가서 앉고는 다른 의자를 가리키며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종이 뭉치를 치우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양쪽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상체를 바싹 내민 채 우리과 수원이 처한 운명에 대해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고 도움을 청하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접목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니에요. 나는 어떤 계획도 없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크게 대답했다. 과소나무를 전부 다 구하고 싶어요. 한 그루도 남김없이. 그렇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늙은 나무들도요. 오래된 나무들은 구할 가치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손의 나무들은 20년에서 25년 동안 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홀리스 할아버지와 아빠는 착실히 윤작을 했다. 오래된 나무를 뽑고 뿌리 덮개를 덮어야 할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심긴 피복 작물이 예외 없이 대기 중이었다. 윤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무를 전부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농장의 곧 생명이 꺾일 과수들이 심긴 구역은 딱 한 블록이었다. 거기엔 내가 아낀 옹이투성이 고목이 네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모두가 내가 태어난 해에 식재된 나무들이었다. 그 나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다. 네, 나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곤 덧붙였다. 그렇긴 하지만 고목은 딱 한 블록뿐이에요. 살려내야 할 나무는 10블록도 넘고요. 그린이 박사님의 미간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채꽂이 쪽을 바라보았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가며 복잡한 이식 과정을 설명했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나였으니 이미 아는 단어도 있었지만 토양 pH라든지 볕대임, 뿌리형, 김처럼 생소한 용어도 많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나무들이 저절로 크는 줄 알았기에 그 단어들이 멋진 과학 용어로 들렸다. 우리 과수원 나무들은 뿌리가 튼튼해요. 내가 말했다. 오, 그럼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내시 과수원 나무들은 전설적이죠. 그렇지만 그건 고향 땅에 있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요. 나무를 옮기면 그러니까 그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 자칫하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진심이었다. 차분히 대답하긴 했지만 그 조심스러운 경고를 들으니 두려움이 엄습했다. 낯선 사람의 어수선한 사무실에 앉아있던 나는 벼랑간 과수원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윌도 식구들도 농장도 구하지 못했다. 내 아기를 두 번 다시 품에 안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나무들만큼은 아직 구할 기회가 있었다. 제발요, 교수님. 나는 그에게 애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찡그리고 있던 미간을 부드럽게 풀었다. 그러면 저도 노력해봐야겠네요. 그가 상냥하게 말하고는 자신의 흥크러진 머리칼을 매만졌다.
쉽진 않겠지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내시 양. 빅토리아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루비 앨리스는 퇴원했다. 벨트 버클하며 부츠까지. 의사보다는 카우보이에 더 가까워 보이는 의사 선생님은 루비 앨리스의 심장이 언제 고장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낡은 시계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 말을 나는 심장이 시계 바늘처럼 똑딱똑딱 움직이다가 언젠가 멈출 거라는 의미로, 그러면 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루비 앨리스를 부축해 트럭의 조수석에 앉히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병원의 유리문을 열고 나왔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여자는 엉성하게 짝이 없는 자세로 신생아를 안고 있었다. 파란색 플란넬을 담요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자그마한 머리통에는 베이비 블루의 머리처럼 까만 머리카락이 회오리 모양으로 나 있었다. 여자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침을 꼴깍 삼키면서 부부를 쳐다봤다. 아기 엄마가 초보 엄마 특유의 걱정스러운 눈망울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을 때 나는 아기를 단단히 안으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거니스 강을 낀 구불구불한 50번 고속도로를 달려 아이올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내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복숭아 나무도 이 시기의 위험성도 아니었다. 아까 본 그 아기 엄마의 눈빛을 도무지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아기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 여자는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 아들과 내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나는 어떤 엄마가 되었을까? 루비 앨리스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자 굶주린 동물들이 나를 반겼다. 나는 루비 앨리스를 트럭에서 자게 두고서 먹이를 챙겼다. 먼저 작은 개 5마리를 먹인 다음 뿔닭과 암탉들에게 모이를 주었다. 사료를 다 먹은 개 1마리를 안아 올려 강아지의 매끄러운 몸통을 가슴 앞에 대고 까만 머리통을 한 손으로 감쌌다. 어느새 나는 작은 개들을 1마리씩 들어올려 픽업 트럭의 앞좌석에 싣고 있었다. 발치에 강아지들이 모여들어 앞발을 들고 무릎에서 껑충거리자 루비 앨리스가 잠에서 깨어나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개들을 1마리씩 쓰다듬었다. 나는 마당으로 돌아가 쉬쉬 소리를 내며 닭들을 닭장으로 몰아넣은 뒤 닭장과 사료포대를 적재함에 실었다. 이 노파와 그녀의 가족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루비 앨리스의 부엌에서 3배로 짠 장바구니를 찾은 나는 옷가지를 챙기러 노파의 침실에 들어갔다. 방은 거의 비어 있었고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온통 분홍색이었다. 벽에 걸린 옷걸이에서 초록색 스웨터 2장과 스타킹 캡 하나를 챙겨서 장바구니에 담았다. 잠옷과 속옷까지 등 필요할 것들이 있나 보려고 서랍장을 열자 어쩐지 도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랍 안은 옷가지 대신 희한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물건들은 마치 박물관 진열품처럼 한 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상아색 손거울, 자수틀, 은재 회중시계, 마호가니 파이프, 낚시용 릴, 작은 갈색 새가 수놓인 남성용 수건,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작은 도자기 인형, 실로 엮어놓은 금가락지 한 쌍, 하나같이 낡은 물건이었지만 먼지 한 톨 없이 반들거렸다. 루비 앨리스가 독감으로 한꺼번에 가족 모두를 잃었던 그 시대의 특별한 유물이자 가족의 유품인 것 같았다. 그 물건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까지 알 수는 없었다. 결혼 반지가 루비 앨리스 부모님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것인지, 그 인형이 언니의 것인지 사촌 동생의 것인지 아니면 딸의 것인지, 다만 이 물건들에는 루비 앨리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렬한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허락 없이 열어봤다는 죄책감에 얼른 서랍장을 닫았다. 침대 위에 깔린 분홍색 누비이불 2장과 거실 선반 속 도자기 인형 몇 개를 챙겨 가방에 담은 뒤 트럭으로 돌아갔다. 노파는 개 1마리를 무릎에 앉혀놓은 채 다시 잠들어 있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차를 모는 동안 노파도 개도 꼼짝하지 않았다. 오그 이모부가 쓰던 방에 노파의 짐을 풀었다. 방 안에 자기 물건이 채워지고 침대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적응하자 루비 앨리스도 이사를 달가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평화롭게 잠을 잤고 내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 마당에는 닭이 있고 돌봐줄 사람이 다시 생기니 좋았다. 2주 뒤 그러니 교수님과 대학원생 몇 명이 도착해 온갖 과학 장비들을 차에서 내리고 곧장 일을 시작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나는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신선한 복숭아 통조림을 가져다 주었을 뿐 그때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날이 추워지면서는 신발 상자에 뜨거운 커피 한 주전자와 머그컵을 가득 담아서 가져다 주었다. 12월이 되어 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그리니 교수님은 계획을 세웠다. 노스포크밸리의 울창한 저지대인 웨스터 엘크 산맥 너머의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겨우내 우리 농장의 비옥한 양토와 일치하는 새로운 토양을 준비한 뒤 이듬해 봄이 되면 과수원 땅을 깊숙이 파내어 나무를 한 그루씩 옮기자고 했다. 교수님의 말 맞다나 그건 우리 할아버지의 꿈만큼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고 비용을 충당할 대학 보조금도 이미 찾았다고 했다. 애초에 기적의 복숭아였잖아요. 교수님은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더니 기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과학자의 얼굴로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올라에서 마지막 겨울을 날 준비를 모두 마쳤다. 채로 밀가루를 치다 고운 눈발이 농장 전체에 내려앉으며 모든 창조물을 가만히 쉬게 했다. 나는 그 고요함이 반가웠고 온화한 날들에 익숙해져 갔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니 교수님이 파오니아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적당한 땅을 찾아주었고 나는 땅을 보지도 않고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매 의사를 전했다. 이제는 정말로 다가올 봄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할 일은 과거에서 무엇을 챙겨갈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헛간의 부쉘 바구니들을 모아다가 응급실 한 구석에 쌓아둔 하얗고 깨끗한 행주더미 옆에 놓았다. 매일 저녁 루비 앨리스의 식사를 챙겨주고 강아지들을 집 안으로 들인 다음 가족들의 물건들로 둘러싸인 금색 소파에 앉아 이삿짐을 꾸리려고 했다. 그러고 있으니 전에 우리 집에 왔던 공무원 생각이 자주 났다. 그 공무원은 두 번째 왔을 때 바로 이 소파에 앉아 가느다란 다리를 꼬고 매끈한 두 손을 한쪽 무릎 위에 곱상하게 포갠 채 내가 이 집에 남겨두고 떠나는 물건들은 경매에 붙여지거나 불태워지거나 물에 잠길 거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새파란 눈에서 고개를 돌려 응접실을 둘러보았다. 모슬림 베개와 자수액자속 정교한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저 높이 달린 흰 선반 위 도자기 십자가에 참나무 탁자 위 하얀 도일리 한가운데 놓인 어머니의 애장품 담청색 꽃병에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반디를 무릅쓰고 아빠가 들여왔던 번쩍번쩍한 밤색 라디오에는 아빠가, 손수 만든 체크업 안에는 켈 오빠가, 비비언 이모가 가장 좋아했던 의자에는 이모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남자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거라고 호언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그는 내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네고서 맨 아래 비어있는 검은 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회의적인 미소를 띄었다. 혹시 모르니까요. 나는 황당한 나머지 눈을 한번 지켜뜨고 서명을 했다. 부실 바구니를 앞에 두고도 무엇 하나 챙길 수가 없었다. 물론 시도는 해봤다. 그러나 어머니의 쿠션이 없는 소파, 담청색 꽃병이 없는 탁자는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디오는 몇 년째 고장난 상태였다. 체크판에는 켈 오빠뿐 아니라 세스도 담겨 있었다. 어느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건 불가능했다. 비비언 이모의 의자는 사실 말도 못하게 불편했다. 그런 어머니의 책상은 잠시 생각했지만 접힌 책상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모든 물건이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책상은 여전히 오롯이 어머니의 것이었다. 매일 밤 나는 난로에 장작을 떼고 거실 창가에 앉아서 눈 내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직 짐을 싸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혼잣말을 했다. 물론 봄이 오면 어떻게든 짐을 쌀 것이다.